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는 변호사 이만복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국제법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이 이게 좀 메시지, 그러니까 질문 형식으로 몇 가지 이제 국제법의 공부 방법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국제법 공부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말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좀 인터뷰 형식 같은 좀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수험생들이 남기는 게 질문이 있는데 이거 보면서 하나하나씩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보면 질문 내용이 뭐냐면 국립외교원 그 준비 초시생인데 국제법 학습 방향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초시생 국제법 이 법을 처음 공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이게 일상화된 용어로 구성된 게 아니고 이 법 고유의 어떤 특별한 개념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처음 법의 기초 없이 특히 이제 국립외교원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법을 이렇게 접근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상당히 어렵죠. 쉽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인 거고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뭐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못 넘을 산은 아니에요. 근데 방법이 뭐냐면 제가 이제 작년도부터 이렇게 이 신림동에서 국립외교원 강의로 국제법을 강의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시도해본 게 뭐냐면 판례를 통한 학습이었어요. 판례를 통한 학습을 왜 판례를 통한 학습을 시도했냐면 결국은 이게 이 법 논리라는 게 사실관계에서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법 논리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것들이 판례 사실관계잖아요. 그래서 판례 사실관계를 이렇게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수험생들한테 좀 알려줬더니, 의외로 이렇게 보니까 수험생들이 이렇게, 정말 선호하는 것들이 상당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좀 힘들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판례 중심의 어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법률을 쌓아나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국제법의 가장 어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학습 방향인데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제법과 관련된 지식들은 여러분들 시험 답안에 이게 표출이 돼야 돼요. 이거 표출이 안 되면 전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해요. 암기가 필요한데 물론 이제 그 법을 암기하려고 하면 그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절대 암기가 안 돼요. 보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독서 100편 의자현 해가지고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옛날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법에 대해서는 거짓말이고 법은 이해를 안 한 상태에서 1000번을 읽어봐요. 1000번 읽는다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암기를 하는 거고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들어서 이 국제법을 1년에 한 10번을 읽어야 한다고 내가 얘기를 해요. 10번. 초시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10번 읽어야 한다면 학생들이 놀래죠. 왜 놀래냐면, 일단 순환 강좌가 예비순환부터 3순환까지 4번인데, 그 4번의 진도 쫓아가기도 힘든데, 4번도 읽기 힘든데 어떻게 10번이냐. 근데, 그럼 이제 방법이 있는 거죠. 방법이 있는 건 뭐냐면, 예비순환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비순환 때는 한 30회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0일 때 보면 최소한 1.5회 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정인서 선생님 교재인데, 그게 한 1300페이지가 돼요. 1300페이지인데 한 30회를 하게 되면 회당 50페이지가 안 되잖아요.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한 40페이지 진도 나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시간당 10페이지는 읽어야죠. 10페이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용으로 해가지고 주요 쟁점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읽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1.5회독. 예를 들어 예비순환하고 일순환이 이제 횟수가 기니까 1.5회독을 해가지고 이 두 순환 때 3회독이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2순환하고 이제 3순환이 있는데 이 초시생의 가장 큰 고비가 이제 이게 2순환이에요, 2순환. 2순환에 오면 그 필세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히 커가지고 2순환을 갖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포기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과연 이게 국제법 강의를 포기하고 그 시간을 빼가지고 피셋을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피셋 성적이 오를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개인적 생각으로 제가 이제 온갖 시험을 많이 겪어봤는데 시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최고인데, 오히려 국제법을 갖다가 이순환 국제법을 끝까지 수강한다는 그 마음가짐이 오히려 피셋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여튼, 그래서 이순환을 든다는 전제 조건에, 그럼 이순환 때도 당연히 가볍게 이래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삼순환 때도 마찬가지야. 삼순환 때도 이제 해서 하면, 기본적으로 삼순환까지 끝나면 한 5회독은 이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결국 이제 수험법학의 핵심이 뭐냐면, 막판에 탁 튀어 올라야 돼요. 얘는 도약을 해야 된다는데, 막판에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3일 동안 5회독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삼순환까지 할 때 보면, 국제법의 기본 목표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3일 동안 읽을 양을 갖다가 이렇게 집약해 놓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보면 한 500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삼순환 때는 500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요약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데, 본인들이 또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더 줄여야 되는 거죠. 더 줄여가지고 3일 동안에 차분히 보면서도 3일 동안 읽을 수 있는 분량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럼 이제 이 신림동 그 학원 강의 일정을 보게 되면 삼순환이 끝나면 이렇게 한 40일 가까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40일 정도 가까이 시험까지. 40일 정도 남으면 최소한 국제법에는 한 15일 이상을 투자를 해줘야죠. 15일 이상을 투자를 해주는데 15일 동안 3일씩 해가지고 한 5회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5회독.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보면 시험과 관련된 기본적인 암기들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초시생 1년차 때 불합격을 할 때 하더라도 이렇게 막판에 한 3일 동안 5회독을 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국제법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이게 중요한 토대가 돼요. 토대가 돼가지고 일단 자신감이 생겨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한 3일 동안 5회독을 해봤다. 3일 동안 한 번씩 1회독씩 5회독을 해봤다라면 그게 솔직히 제 개인적 생각인데 솔직히 그걸 이뤄내면 국제법에서 상당히 고득점으로 합격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설사 다른 과목 때문에 합격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 국제법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이 작업이 만만치가 않은데 하여튼 그래서 제 수업 방향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수업 방향도 결국 최종 목표가 결국 3일 동안에 1회독을 할 수 있는 그 분량을 갖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 수업 방향의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국립외교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법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참 이게 애매하죠. 준비하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방향성을 잡은 게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이게 기출 문제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이 국제법이 여러분들 국제법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따지면 170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게. 왜냐면 통합논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 한 70점 정도 되니까, 65에서 70점 정도 되니까 170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국제경제법의 그 출제 경향을 보면 실제법 시험에서는 잘 안 내더라고요. 실제법 시험에는 잘 내지 않고 오면 통합논술에서 이렇게 좀 내는 듯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가만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국제경제법을 조직적으로 물어볼 이유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아무래도 외교부에서 통상의 일이 예전처럼 이렇게 좀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런 조직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이렇게 국제경제법을 갖다 이렇게 심도 있게 물어볼 그런 이유는 별로 없고, 그렇다고 또 안 물어보자니, 정식 진도에 편입되는데, 안 물어보자니, 좀 그러니까, 보니까 통합논술도 매년 물어보는 것 같지는 않고, 통합논술에 출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내는 것 같다,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통합논술에 내는 것이 또 타당하고 바람직한 게 뭐냐면, 통합논술의 그 출제 유형이라는 게, 이게 우리 실체법과 관련된, 실체법 시험과 달리, 좀 이렇게 출제 스타일이 이렇게 자유로워요.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로운 방향에서 어떤 국제경제법의 특정한 쟁점을 물어보기가 오히려 편하지, 이 사례로 구성하게 되면, 이게 국립외교원분들한테 필요 이상의 국제경제법 지식을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좀 어렵게 난이도 있게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어보려면 이렇게 통합논술 방식으로 해서 부분적인 쟁점을 이렇게 들어가서 묻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제경제법 강의를 제가 한번 개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회짜리 강의를 개설해가지고 보면 그때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6회짜리 강의에서 다루는 주제만 다루면 끝난다. 근데 다만 이제 통상직 하시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부족한 면이 있다 좀 채워 넣어야 되는데 채워놓는다 하더라도 제가 6회 동안 강의를 진행한 걸 중심으로 채워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다음에 좀 덧붙이면 이건 국립외교원 분들하고는 큰 상관없고 통상직 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좌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50점짜리 기준으로 12회짜리 12문제풀이 강의를 제가 한 3회에서 한 4회 정도 이렇게 강의를 개설해가지고 인강으로 이제 업로드 시킬 거니까 통상직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 국제경제법 이미 강의를 개설한 6회짜리하고 그다음에 이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뭐 더 확대가 되는 거죠. 확대가 되면서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제 응용력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꼭 보충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질문이 뭐 교수님은 암기를 강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왜 암기를 강조하시나요? 무엇을 암기해야 하나요? 뭐 암기 원래 암기를 강조 안 했어요. 암기를 강조 안 하는데 좀 왜냐면 법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법에서 가장 거짓말이 독서백편 의자인이라고.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암기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왜 암기를 강조하냐면, 제가 이제 보면 작년에 이게 처음 국립외교원 국제법 강의를 시작하면서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했어요.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할 때,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다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쟁점을 다 정리하고 필요한 사항을 암기해가지고, 쓸 줄 알았어요. 답안지 현출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 강의 목표가 뭐냐면, 좋다. 방향성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는 방향으로 좀, 이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갖다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더니, 제가 그때 보면 놀랐어요. 왜냐면 답안지가 너무나 이게 제가 생각한 보다 훨씬 더 밑으로 떨어지더라는 얘기. 그 떨어진 이유가 가만히 봤더니 외우질 않더라는 얘기예요. 외우질 않더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법을 안 외우고, 그 답안지를 쓸 생각을 하냐.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기출문제 강의할 때는 좀 이렇게 사례풀이 이렇게 좀 사례풀이의 체계성을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강조하다가 나중에 내가 중간쯤 되면 내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버려요. 외우라. 그래서 안 외우고는 도저히 답안지가 안 써져요.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내가 이제 하도 그냥 암기를 강조하는데 수험생들은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답안지를 쓸 때 암기가 안 되면 답안지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이제 받아들인다는 얘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암기를 강조할 때 무조건 다 암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제법 두꺼운 정서 선생님 한 1300페이지, 그다음에 김대순 교수님 한 1800페이지 그걸 어떻게 통째로 다 외웁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이라는 게 딱 암기할 바가 딱 정해져 있어요. 특히 이제 뭐냐면 사례 문제가 됐을 때는 사례 문제를 갖다 풀어나가는 어떤 그 기본 틀이 있어요. 틀인데 그 틀과 관련된 사항을 갖다 중점적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페이지인가 한 300에서 한 500페이지 사이로 정리해가지고 막판에 3일에 1회 도구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암기해야 될 사항을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그때 암기란 게 별게 없어요. 법이니까 모든 법의 출발은 기본적으로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문. 그래서 예를 들어 국제법상의 조약과 관련된 기본 조문이 있으면 그 기본 조문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문과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 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암기하는 거죠. 판례 요지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근데 국제법은 일반 국내법과 달리 모든 파트에 다 이렇게 판례가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옛날 예를 들어, 민법이나 형법이나 행정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이게 옛날 사법시험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법조문이 있으면 100% 판례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판례가 없으면 아예 시험장 안 냈어요. 옛날 선생님들이 보면. 그래가지고 결국 판례 중심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면 되는데 국제법은 아직까지 국제법 공부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재판제도가 이 국내법상 재판제도하고 좀 차원이 약간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부 다 판례가 다 이렇게 도출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판례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판례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암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아마 제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강의하면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이제 판례죠, 판례. 그래서 처음에 수강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판례를 갖다가 공부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는데 아니 법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판례를 공부를 안 하고 법을 공부합니까? 제가 오히려 반문을 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판례가 있으면 판례라는 게 뭐냐면 판례의 결론도 있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요지들이 있어요. 요지들 갖다가 정확하게 현출을 해가지고 법 전문가 함께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맨날 세트화
세트화시켜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트화된 지식으로 이렇게 유형화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이 판례와 법조문과 관련된 그 쟁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그냥 거기다 조문하고 판례 내용을 딱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판례가 없는 파트들은 기본적으로 조문과 관련된 해석론이 나오거든요. 그 해석론들은 뭐 교수님들 교재에 워낙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뭐 김대선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정민석 교수님이라든지 그 조문과 관련된 해석론을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뭐 충분히 이렇게 많지 않은 분량에서 암기의 범위가 이렇게 특정이 돼 있다, 특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 한 300에서 500페이지 사이에 그 암기장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국제법을 갖다 이렇게 공부하는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게. 그 다음 최종 정리도 그 300페이지, 그 300에서 500페이지 그 사이에 그 암기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반복 학습해서 자기 머릿속에 들고 들어가냐가 어떤 시험의 주된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네 번째 질문이 뭐가 있냐면, 국제법 답안 특강비 삼순환 포스터를 보면 종합평가서를 제공한다고 적혀 있는데, 종합평가서는 무엇인가요? 이 종합평가서가 뭐냐면, 제가 제일 불만이 많았던 게, 이 강사님들이, 신림동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이 이게 이 모범담안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속칭 해서 실전형 답안을 안 나눠줘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은 답안지를 갖다가 어떻게 이게 좀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작성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집약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머리에 든 게 많다 하더라도, 답안지 효율적으로 이렇게 현출을 못하면, 그건 점수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옛날 사법시험들도 보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모의고사와 관련된 답안지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실전 답안지가 아니야. 실제 답안지가 아니에요. 실제 답안지가 아니고, 그걸 그대로 쓰면 내가 그 농담적으로 옛날에 그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쓰면 빵점이지 뭐. 왜냐면 쓰다 많은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일하게 이제, 진짜, 실제 양의 분량에 맞춰가지고 이게 답안지를 이렇게 딱 작성해 주시는 강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이제 강의 안 하시고 은퇴하신 것 같은데, 그 정희철 변호사님이라고 헌법 강의하셨는데, 그분은 탁월했어요. 이렇게 답안지 딱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그 분량에 맞춰가지고 탁 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공부할 때, 그 정희철 변호사님이 그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 때 실전 답안 쓴 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돼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제, 도움이 돼가지고,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국제법 강의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결심한 것이, 과거에 그 헌법 가르쳤던 정희철 변호사님 그 스타일로 내가 답안지를 갖다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량이 딱 맞는 거죠. 그럼 100점 분량이 딱 맞게끔.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처음 강의하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그 강의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작성했던 게 기출문제에 대한 어떤 그 실전형 답안, 제가 생각하는 실전형 답안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이제 답안지를 내게 되면, 내가 보면 이 첨삭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 점수 매기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왜 되게 힘드냐면, 여러분들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 원래 그 출제자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그냥, 다른 쟁점을 쓰면 그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빵점 줘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빵점 줘야 되는데, 그 옛날 사법시험은 그랬어요. 옛날 사법시험은 그런 경향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보면, 사법시험 보는 사람들이 옛날 보면 참 잘 외웠어, 그 친구들이 보면. 잘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카트라인이 48점이 이렇게 48점, 49점대에서 형성된 게 뭐냐면, 못 외운 것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쟁점, 사례형 문제인데, 상당히 이게 복잡하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사례형에 대해서 쟁점을 뽑아내지 못하면, 그 쟁점 점수 때문에 점수를 안 줘요. 다른 쟁점을 쓰게 되면 점수를 안 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48점, 49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국립외교원 국제법은 이 쟁점형 점수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험생들끼리 얘기 들어보면, 예를 들어 답안지가 있으면 A라는 방향하고 B라는 방향, 이게 완전히 답안지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게 되면 이게 보면 한쪽은 폭증해서 이제 작살이 나야 되거든. 작살이 나고 한쪽은 이제 이렇게 한쪽 방향 쓴 사람들이 이렇게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고, 이 두 방향 다 그냥
쓰게 되면 채점을 다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채점을 해줘. 그래서, 여기, 저기, 이 국립외교원 시험 문제는 이게 좀, 이 쟁점에 대한 배점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구나. 그러니까, 상식적 입장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쟁점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게 그것도, 이렇게 어떤 출제자의 의도된 쟁점으로 봐가지고 채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보면 사실 법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 개인적 생각은 그건 이렇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 정답이 있게끔 논리적으로 좀 사고를 하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줘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채점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답안지 써내면 쟁점이 아닌 것들은 다 그냥 거의 돼. 속칭이 논점 이탈로 이렇게 거어가지고 하면, 미안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그 점수가 안 나와. 예를 들어 150점짜리라면 내가 보기엔 20점 넘는 답안이 드물 정도예요. 드물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 사법시험 공부하면서 시험을 보게 되면 제 점수가 나름대로 열심히 썼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점수를 안 주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괜히 하루 종일 공부 안 되고 이런 때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보면 꼭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제가 이제 보면 이렇게 답안을 갖다가 이렇게 배점을 좀 촘촘히 해가지고 실전형 답안을 이렇게 나눠드리면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아마 자체 첨삭을 하면 돼요. 보면. 그래도 제가 쓴 답안도 하나의 큰 예시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면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거면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스타일화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모의고사 문제를 내면 채점을 안 해요. 채점을 안 하고 그냥 완성형 답안지를 내면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평가를 해봐라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그 대신에 이제 개별적인 채점을 안 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답안 특강 한다, 한 25명이 이렇게 수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25명의 답안지의 일반적 흐름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작년에 3단계로 많이 분류했거든요. 그러니까 논점을 제대로 잡은 답안지, 그다음에 논점을 잡긴 잡지만 그 내용이 부실한 답안지, 그다음에 아예 논점을 이탈한 답안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항상 매수를 했어요. 매수. 그래서 특정 논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논점을 잡은 답안지가 몇 매가 되고, 그다음에 논점만 잡았지 내용이 없는 답안지가 몇 매가 되고, 논점 이탈된 답안지가 몇 매가 된다. 이렇게 그런 걸 흐름을 이렇게 평가서 형식으로 써줬어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과 자기의 관계를 고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갖다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할 때 보면 이 종합평가서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잘된 문장, 그러니까 사안 포섭이나 이제 아니면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상당히 긍정적이고 세련되게 한 답안지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따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사가 쓴 답안지하고 또 이렇게 수험생이 쓴 답안지하고 또 수험 받아들이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달리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험생들이 지금 잘 썼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 있잖아요. 표현들을 갖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소개를 쭉 해줘가지고 종합평가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드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했던 수강생들은 되게 전혀 불만이 없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합평가 시스템을 갖다 이렇게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보면 5번 이제 질문이 비슷한 맥락인데, 2차 시험에서 답안 작성 능력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답안 작성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나요? 답안 작성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답안 작성이라는 게 이제 크게 보면 일단 뭐냐면 사례형 문제이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에서 쟁점을 뽑아내야 돼요. 쟁점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뽑아낸 쟁점이 문제의 소재에 아주 체계적으로 기술이 돼 있어야 돼요. 기술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 문제의 소재에서 제기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그 판단 기준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기형 자료, 그게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문이면 조문과 관련된 조문 해석론, 그다음에 조문과 관련된 판례, 그걸 갖다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판단 기준과 관련된 그 목차에다가 자기가 암기한 조문하고 조문 해석론, 판례를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사안의 적용이나 사안의 해결 갖다 이렇게 통해서 자기가 문제를 제기해놓고 그것과 관련된 판단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그 판단 기준에 맞춰가지고 사안을 갖다가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전형적 의미의
사례형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푸는 방법이고 답안 작성이죠. 그래서 보면 결국 이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옛날 사법시험 기준을 따지게 되면 사법시험 보는 분들은 결국 뭐 법 과목이 다 법 과목이니까 다 외워야 되니까 항상 외우는 게 이제 생활화가 돼 있어요. 생활화가 돼 있어가지고 암기 갖고도 이제 승부가 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쟁점을 잘 뽑아내야 돼요. 쟁점을 잘 뽑아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쟁점 뽑아낸 쟁점을 갖다가 이 문제 소재 안에 체계적으로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옛날 사법시험 보는 분들은 이게 답안 작성 연습을 할 때 보면 어떤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면 항상 문제의 소재 쓰는 연습하고 그다음에 사안의 해결 쓰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중간에 있는 뭐 조문과 판례는 그냥 평소 자기가 암기장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그걸로 외우는 거고 그럼 머릿속에 이제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의 소재하고 사안의 해결 이걸 또 지금 완성형 문장으로 이렇게 만드는 훈련을 좀 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형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립외교원 시험 보신 분들은 이게 법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법이라는 게 뭐 외교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법시험하고는 그 취지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보면 옛날 사법시험 공부했던 분들이 이렇게 했던 방식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 방향성이 다른데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제가 얘기할 때 문제의 소재라든지 뭐 사안 해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고, 국립외교원 보신 분들은 그 판단 기준에 해당되는 그 조문하고 판례하고, 그다음에 조문 해석론, 그걸 갖다가 좀 정확하게 잘 암기를 해가지고, 그거만 담아내도 작년도 채점 기준을 따져가지고 80점 이상 훅 넘어가요. 여러분들 보면. 훅 넘어가니까, 그 문제의 소재하고 사안의 해결 쓰는 거는 너무 이제 지금 당장은 크게 관심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쟁점으로 해가지고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조문과 판례, 그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암기해서 쓰는 훈련이 바로 답안 작성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사람부터 했던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보면, 지금 국립외교원 분들의 지금 시험 수준을 딱 보게 되면, 결국 쟁점만 잘 암기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막 15점, 20점 이상 막 점수가 잘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도했던 것들이 이제 삼수한테 쪽지 시험이고 예비선한테도 또 쪽지 시험이에요. 쪽지 시험이라는 게 좀 말이 좀 쪽지 시험인데 쟁점형 시험 문제, 쟁점형 문제를 갖다가 내가지고 그 쟁점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쓰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거죠 뭐 지금 그래서 결국 답안 작성은 결국 어떤 사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되는 쟁점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럼 만약에 자기가 이제 쟁점을 다 외워가지고 자기도 이제 보면 자기도 문제의 소재라든지 아니면 사안의 해결 갖다가 더 잘 쓰고 싶다. 그거 잘 쓰면 그거 잘 쓰면 살벌하죠, 점수가 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면 제가 이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의 또 연습의 노력도 많이 좌우돼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기출문제를 내면 문제의 소재하고 사안 해결 갖다 이렇게 좀 성심성의껏 좀 쓰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문제의 소재 쓰는 방식도 제가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달리 좀 이게 좀 개성 있게 문제의 소재를 쓰는 방법을 제가 요즘에 고민 중이고 그걸 딱 답안지에 그걸 좀 녹여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차분히 한번 저랑 같이 고민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질문이 뭐냐면 수험생들에게 개인 심층 상담을 계속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느끼는 중요한 소감이 무엇인가요? 중요한 소감이 무엇인가 하면 심층 상담하신 분들을 다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뭘 강조하냐? 암기를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안 해오니까. 너무 안 해와가지고 이해는 당연한 거라니까.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고, 이해는 다 기본이고.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국립외교원 과목이라는 게 실제 과목이 3과목이잖아요. 3과목인데, 그 중에서 뭐 암기가 필요한 것이 국제법밖에 없어요. 국제법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보니까 뭐, 흐름이 경제학도 하고, 뭐, 국제정책학도 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암기가 필요한 과목들은 아니죠. 물론, 세상에 암기가 필요 없는 건 없지만, 이 국제경제학 암기하는 경제학 암기하는 거하고 뭐냐면 국제정책 암기하는 거하고 이 국제법 암기하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이 공부의 흐름, 경제학 공부하는 방법, 국제정치학 공부하는 방법이 계속 그냥 국제법 공부할 때도 계속 연속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국제법 공부하는 방법은 달라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 이제 되새김질하고 막 이렇게 써보면서 암기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법학 답안지로서 의미를 상실해요. 속칭해서 뭐 미안 말씀이지만 뭐 국제정치학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소설 쓴다 하더라도 문장력 있는 친구들이 소설 쓰면 그걸 해버려요. 그걸 해버리고 점수도 은근히 또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국제법에는 전혀 문장력이 필요 없어요. 문장력이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하냐? 암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문장도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돼. 암기형 문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암기형 문장. 그리고 말씀드린 문장력 전혀 필요 없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 소재하고 사안의 해결을 쓸 때는 좀 이렇게 깔끔하게 문장을 쓰는 훈련이 되는 사람이 훨씬 좋긴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 이 국립외교원 국제법 답안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느낌 보면 문제의 소재하고 사안의 해결은 뭐 크게 일단 부차적인 것 같아요. 쟁점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에서 계속 뭐 강조하는 거죠. 뭐 또 강조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험생들도 그걸 알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민이 뭐냐면 암기를 하려고 해도 암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암기가 안 되죠. 암기가 잘 되면 암기는 행복한 거예요. 암기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고 암기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읽고 암기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머릿속에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험장 가서 다른 사람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렇게 답안지를 다른 답안지를 낼 충분한 그 정도의 지식은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얘기에서 저를 믿고 암기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니. 결국 뭐 상담 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상담 때. 제가 보면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쭉 이렇게 뭐 답을 했지만 공통점이 뭐야? 외우라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다음에 교수님 국제법 기출문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기출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사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례형 문제인데 사례형 문제가 이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데 그다음 또 특히 뭐냐면 요즘에 고민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보면 이게 국제법 문제 중에 상당히 문제가 깔끔하게 나오면서 약간 난이도 있게 나오는 시험 문제가 어디냐면 변호사 시험 국제법 문제예요. 변호사 시험 국제법 문제가 출제가 되게 세련돼요. 세련되게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활용을 좀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왜냐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국립외교원 국제법 시험 문제는 이렇게 변호사 시험 국제법 문제만큼 이렇게 완성형 형태로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누가 또 제일 잘 느끼냐면 이 통상직 보는 수험생들이 되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어떤 얘기냐면 선생님, 좀 국제법 기출문제를 보면 좀 엄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행정법 문제는 딱딱딱딱 이렇게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게 어떤 쟁점의 맥락이 딱 잡히는 측면인데 국제법은 그 맥락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근데 이상하게 원래 국제법이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변호사 시험 국제법을 보면 나름대로 논리적 맥락이 딱딱딱딱 나오는데 이상하게 국립외교원 시험만 약간 지금 논리적 맥락이 좀 안 맞는 것들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맥락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요. 그러니까 가끔 있다는 얘기예요. 가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냐면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에도 보면 탐사하는 수업 들었던 친구 중에 한 친구인데 작년도에 0점 몇 점 차로 떨어진 친구예요. 상당히 우수한 친구인데 그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국제법에 대해서 국제법을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왜 당황했냐 했더니 작년도에 1번 문제를 봤더니 그 1번 문제 시험 끝나고 나서도 이제 수험생 사이에 이게 논란이 많더라고요. 이쪽 방향이냐 저쪽 방향이냐 되게 논란이 많이 됐던 문제인데 근데 이 친구들 보면 이 친구들 이제 우수한 학생인데 시험장 가서 딱 1번 문제 봤더니 논리적으로 다 도출이 안 되니까 시험장에서 패닉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패닉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다는 게. 그래서 이 친구도 그냥 순간적으로 막 당황을 해가지고 답안지 쓰다가
바꿨대요. 바꿔가지고 겨우겨우 뭐 썼다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더 이렇게 엄밀하게 좀 내줬으면 오히려 수험생들이 더 편하거든요. 수험생들한테 가장 어려운 거는, 이게 엄밀하지, 약간 좀, 출제위원 교수님들은 좀 편하게 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험생들한테 편하게 써도 어느 방향을 쓴다 하더라도 점수를 주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좀 편하게 내실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사례 훈련할 때 논리적인 엄격성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막 사례 훈련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뭐냐면 변호사 시험 국제법도 다 푸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논리적인 엄격성을 따져서 이렇게 사례 문제를 이렇게다가 구성해버릇 하다가 약간 뭐 논리적인 엄격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를 하면 당황해요. 왜냐면 자기가 쟁점이 도출이 안 되니까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답이 기출문제를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아마 이 질문의 요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례형을 갖다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다뤄야 되느냐라는 어떤 질문하고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그 강의 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법학 훈련이라는 건 판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판례 사실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제 이제 교재 중에 하나가 이제 판례 교재가 있는데, 그 판례 교재가 이제 정인석 교수님이라든지 김대중 교수님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판례들 갖다 좀 사실관계를 좀 시험 출제 유형과 비슷하게 맞게끔 복원을 해요. 복원해가지고 한 1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100개는 좀 넘는 것 같아요. 120개 판례 사례를 다루면서 일단 그것을 훈련하는 거죠. 훈련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 판례 자체를 갖다가 응용한 판례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 답안지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낼 때, 그 판례를 응용한 판례 사례를 갖다가 몇 개를 만드는데, 그런 거 이렇게, 시범적인 몇 개만 만들어서 풀면, 예를 들어 한 20개 정도만 이렇게 판례를 응용한 사례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100개 이상을 다뤘던 판례들이, 어떻게 사례 문제로 전형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통 수험생들도 충분히 느끼게 된다는 얘기예요.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은 뭐냐면, 사례와 관련된 기본은 뭐냐면, 판례 한 100개 이상의 판례하고, 그 다음에 판례를 갖다가 어떤 실전형 사례 문제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한 20개 정도의 실전형 사례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즉, 국립외교원 중심의 그 기출문제, 요 정도 중심으로 이렇게 사례를 훈련하면, 사례 훈련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데, 사례 훈련은 요 정도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한 300페이지 정도의 쟁점과 관련된 암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통합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국립외교원 시험을 보는데, 경제학을 갖고 합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황당해가지고, 왜 경제학 갖고 합격하냐 했더니, 가만 보니까, 그 경제학 중심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합 논술을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통합 논술을 포기하면, 통합 논술에서 보통 이제 한 20점이 까이드라는 얘기예요, 20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이면 통합 논술 한 50점에서 방어하면 20점 나가게 되면 이제 경제학을 갖다가 한 80점을 맞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통합 논술 까인 점수가 이제 경제학에서 보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국제법하고 국제정치학에서 이제 이렇게 평균을 만들어가지고 합격하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물론 이 방법이 뭐 이렇게 전혀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그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국제정치학을 잘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조건하에 이게 좀 이런 방법이 통할 수도 있는데, 사실 국제정치학도 만만치 않거든요. 전공한 사람도 어렵고, 그 다음에 국제정치학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옛날 시험 볼 때 보면, 국제정치학은 잘 보는 사람이 잘 보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잘 보는 게 아니라, 잘 보는 사람이 잘 봐가지고, 이게 참 방향성 예측하기가 힘든데,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냐면, 통합 논술도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있는 게 뭐냐면, 물어봤어요. 면탈자분들한테 다 했더니, 왜 면탈자분들에 대해서 내 합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측하냐면, 이 면탈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요번에 저랑 같이 수업했던 분들이, 전부 다 통합 논술이 60을 다 넘겨버려요. 60 넘겨. 근데 궁금해서 물어봤죠. 궁금해서 물어본 게, 어떻게 이렇게 좀, 보통 다른 친구들은, 한 20점 까이는 걸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60점 다 넘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상당 부분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지식을 갖다가 실제 지식을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쓰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분은 작년도에 통합논술 원인데, 통합논술 원을 갖다가 70점 이상을 맞아버린 거예요. 70점 이상 맞는데 어떻게 70점 맞았냐 했더니 작년도에 그 반덤핑과 관련된 쟁점이 나왔는데 자기는 그걸 좀 썼다는 거예요. 그 쟁점을 쓰니까 점수가 한 10점 이상 더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힌트가 있는 것 같다. 힌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내가 그분들 몇 사람들 얘기를 듣고, 사실 그 이전에 삼순환 하기 전에 이제 알고 지내던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삼순환 진행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제법을 100점으로 생각하지 말라. 100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170점으로 생각하라. 해가지고, 보통 이게 보면 국제법의 그 실체법, 100점짜리 그 실체법 중심으로 보게 되면, 나오는 파트가 한정이 돼 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조약법에서 80점 이상이 나오죠. 그 교수님 책 따지만 200페이지 범위 안에서 80점이 나온 거죠. 그리고 항상 느낌이 이렇게 보면 한 교수님 책에서 한 4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를 딱 정해놓으면 실체법 중심으로 보면 그 범위 내에서 한 70점에서 80점이 나와요. 70점에서 80점이 나오는데, 그럼 실체법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이란 게. 그럼 나머지 파트들, 실체법에서 잘 안 나오는 파트들이,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실체법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는 통합논술에서 이거 문제를 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 확실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교수님들 머릿속 생각이, 출제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전형적인 사례형으로 만들기 쉬운 분야들은 실제법 시험에서 전형적인 사례형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것 같고, 그 전형적인 사례형으로 만들기 힘든 쟁점들은 통합논술 쪽에서 좀 이렇게 사례형은 아니지만 좀 자유로운 스타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더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결국 뭐냐면 이 통합논술을 잘 본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통합논술이 상대적으로 실제법보다는 문장력이 좀 필요한데, 그래도 그 문장력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본인이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의 그 문장력을 딱 고정됐다고 전제할 때, 그럼 통합논술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쟁점 정리를 갖다가 좀 상세하게 하는 거예요, 쟁점 정리. 그래서 쟁점 정리를 보면, 근데 쟁점 정리를 상세하게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통합논술에서 출제되는 쟁점을 제대로 쓰려고 하면 논문을 찾아봐야 돼요. 논문을 찾아봐야 되는데, 또 논문을 찾아봐서 공부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논문을 찾아가지고 통합논술 답안지를 구성하게 되면 풍부해지죠. 풍부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합논술의 쟁점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논문을 갖다가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미리 예측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미래에 출제될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래에 출제될 쟁점이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출제가 되고 나면, 특히 통합논술이에요, 통합논술의 특정 쟁점이 특정 논문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문을 갖다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공부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별로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네요. 그때 이제 뭘로 버티냐면, 우리들이 많이 보는 김대중 교수님이라든지 정인석 교수님이 다뤘던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쟁점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쟁점적 사고의 틀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펼치는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쟁점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그러면 사실 이 쟁점을 암기하게 되면, 한 500페이지 범위에서 암기를 하게 되면, 실체법 시험에서는 충분히 쓰고도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통합논술은 좀 부족해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좀 약하니까 깊이 들어가는 약하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실체법적 지식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것이 통합논술을 갖다가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가지 이제 질문이 다 왔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면 이제 수험생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제 맨 마지막 외우자. 암기하고 또 암기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면 왜 자꾸 하냐면, 암기가 재미없지만 나중에 이렇게 숙성이 돼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암기가 되기 시작하면
세상에 법학 공부만 고 재밌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외교부를 때려치고 나올 때도 법이 좋아서 때려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법이 갖고 있는 이게 묘한 매력들이 있어요. 묘한 매력들인데 그 묘한 매력을 느끼려면 좀 암기가 필요하다니. 고통스럽지만 또 이렇게 암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확해지고 또 쟁점이 명확해지고 하는 또 즐거움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으니까 제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은 잘 외우자는 게 잘 외우자. 예, 이로써 인터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